준서야, 나 그만 살고 싶어. 형, 이러지 마. 나 어떻게 2014년 살라고. 12월 24일 준서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나 그만 살고 거리는 싶어. 온통 빨갛고 형, 초록색 이러지 마. 나 불빛으로 어떻게 살라고. 반짝였어요. 명동 거리엔 크리스마스 트리가 빛나고 있었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행복한 목소리들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이 밤, 한 사람만은 달랐어요. 서울 강서구의 한 작은 빌라. 5층짜리 낡은 건물, 10평도 안 되는 작은 방, 벽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TV가 켜 있고 창문 앞에 한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이준혁, 27세. 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1등을 했던 모범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2004년 7월 20일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뒤 창고에서 당한 그 일 이후로요.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엔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 9시였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형, 나왔어. 동생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준서, 22세. 대학을 휴학하고 형을 돌보고 있었어요. 형, 오늘 크리스마스라 치킨 사왔어. 준서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준서야. 응? 나 그만하고 싶어. 준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 준서가 다급히 휠체어 앞으로 왔습니다. 형, 그런 말하지 마. 형은 할 수 있는 게 많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10년이야, 준서야. 준혁은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동안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 밤마다 악몽을 꿔. 그날, 그 창고에서 강목으로 맞던 순간이 계속 떠올라. 준서는 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 제발. 엄마 아빠는 나 때문에 평생 병원비 버느라 고생하고 너는 대학도 포기하고 나 간호하느라 인생 망쳤잖아. 아니야, 형. 나 후회 안 해. 나는 후회해.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 혼자만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하는지. 준서는 형을 꽉 안았습니다. 형,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밤 10시였어요. 준서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형, 나 일하러 가. 새벽 6시에 올게. 문 잠그지 말고 있어. 알았지? 응. 준혁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준서는 뭔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안 갈 수 없었어요. 다녀올게, 형. 문이 닫혔습니다. 준서의 발자국 소리가 계단을 따라 멀어졌어요. 집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준혁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책상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고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준서야, 미안해. 준혁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더 이상 못 버티겠어. 10년이 지났지만 형은 아직도 그날에 갇혀 있어. 매일 밤 악몽을 꾸고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려워. 강태호와 그 친구들. 걔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걔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 엄마 아빠한테 전해줘.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준서야, 너는 형 걱정 말고 내 인생 살아. 형은 이제 쉬고 싶어?
준혁은 편지를 접어 책상 위에 놓았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준혁은 유서를 책상 위에 놓고 휠체어를 돌렸어요. 현관문을 향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좁은 복도였습니다.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준혁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지만 고장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 계단이지. 준혁은 중얼거렸어요. 계단 입구였습니다. 준혁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팔의 힘으로 바닥에 내려섰습니다. 3층에서 5층 옥상까지 2개 층이었어요. 준혁은 난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팔의 힘만으로 몸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1칸, 2칸, 3칸, 숨이 가빴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흘렀어요. 4층 계단 참에 도착했을 때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후, 숨을 몰아쉬었어요. 아직 한 층이 더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준혁은 다시 난간을 잡고 몸을 끌어올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5층 옥상 문 앞에 도착했어요.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옥상 문에는 낡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옥상 출입 금지. 준혁은 손잡이를 잡고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이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5층 옥상이었습니다. 낡은 빌라의 옥탑이었어요. 준혁은 바닥을 기어 옥상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눈이 온몸에 쌓였어요. 옥상 끝에는 허리 높이의 낮은 콘크리트 난간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난간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5층 높이였습니다. 까마득했어요. 아래 거리엔 여전히 크리스마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밤 11시 50분이었습니다.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이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준혁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준서야, 형이 먼저 가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이 됐어요. 준혁은 두 팔에 힘을 주어 난간 위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난간 위에 걸터 앉았어요. 다리는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강태호.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난간에서 손을 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12월 25일 오전 6시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어요. 준서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 나왔어. 대답이 없었어요. 형? 준서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현관 앞에 휠체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편지가 보였습니다. 준서는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형? 준서가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계단 난간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형? 준서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5층 옥상 문이 열려 있었어요. 옥상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을 기어간 자국이 있었어요. 준서는 난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1층 주차장 바닥에, 눈 속에 형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형아. 준서의 비명이 새벽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10년 후 2024년.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 어느 한 고등학교 정문 앞이었어요. 오후 4시 학교 시간이었죠. 낡은 붕어빵 수레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혜인,
53세였어요. 얼굴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손등엔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있었죠. 붕어빵을 굽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술에는 20년도 더 된 것 같았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 있었죠. 하지만 혜인은 매일 이 수레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이 수레가 그녀의 전부였으니까요. 붕어빵 2개요. 학생 하나가 1,000원을 내밀었어요. 혜인은 붕어빵을 봉지에 담으면서 고개를 들어 학교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이 학교를 다녔던 그 아이가 떠올랐어요. 강태호, 혜인의 아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착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마 손을 잡고 다니던 순한 눈빛의 소년이었죠.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변했습니다. 나쁜 친구들을 사귀고 담배를 피우고 싸움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일이 터졌어요. 혜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더 관심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때였어요. 한 무리의 학생들이 웃으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노란 머리에 교복 바지를 질질 끌고 있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강민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혜인의 손자였죠. 민준은 친구들과 떠들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혜인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민준아, 너만은 내 아버지처럼 되지 마. 할머니, 붕어빵 하나 주세요. 민준이 수레 앞에 섰습니다. 혜인은 말없이 붕어빵 2개를 봉지에 담아 건넸어요. 돈은? 그냥 가. 에이, 할머니 장사 안 되겠네. 공짜로 주면 어떡해. 민준은 희죽 웃으며 붕어빵을 받아들었어요. 할머니, 나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 잘했어. 골도 넣고. 그래, 잘했다. 혜인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 한다. 알았지? 알았어, 할머니. 그럼 나 가볼게. 민준은 붕어빵을 들고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혜인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준아, 할매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혜인은 수레 밑에 숨겨둔 낡은 액자를 꺼냈어요. 액자 속엔 한 남학생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단정히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혜인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용서를 빌러왔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그녀는 매일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10년째였어요. 준혁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혜인은 매일 이 자리에서 붕어빵을 팔며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학교 교문 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체육복 차림,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하지만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혜인의 수레를 지나치다 멈춰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인을 바라봤습니다. 혜인은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 눈빛엔 증오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혜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걸어갔어요. 하지만 혜인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눈빛, 20년 전 법정에서 봤던 그 눈빛과 똑같다는 걸요. 준혁의 동생 이준서였습니다. 혜인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붕어빵 집게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사람이 왜 여기에? 이틀 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이었습니다. 야, 새로운 체육쌤 봤어? 진짜 무섭게 생김. 응, 나 봤어. 말도 별로 안 하고. 왠지 차가워. 듣자 하니 원래 다른 학교 있다가 여기로 정근 왔대. 왜 정근 온 거래? 그건 모르겠던데. 근데 되게 젊은데 벌써 정근이라니 뭔가 있나 봐. 학생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체육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이준서 35세였습니다. 키 178cm에 단단한 체격이었죠. 얼굴엔 표정이 없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앉아. 준서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학생들이 후다닥 자리에 앉았어요. 준서는 칠판에 분필로 이름을 썼습니다. 이준서. 글씨체가 각져 있었어요. 오늘부터 너희 체육을 가르친다. 질문 있으면 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준서는 출석부를 펼쳐들고 천천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민준. 네. 민준이 손을 들었어요. 준서는 민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3초, 5초, 10초. 교실이 고요해졌어요. 민준이 불편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뭐 하시는 건데요? 아무것도. 앉아. 준서는 다시 출석부를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준. 김혜인의 손자. 20년 전 강태호의 아들.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에 든 펜을 꽉 쥐었습니다. 펜대가 삐걱거렸죠. 형, 이제 시작이야. 준서는 책상 서랍 속에 형의 사진을 숨겨두고 있었어요. 매일 그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형의 원수를 갚겠다고요. 그날 오후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준서는 그늘 아래 서서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민준이 공을 받아 드리블을 했어요. 꽤 실력이 괜찮았습니다. 친구들이 민준아 패스라고 소리쳤어요. 민준이 공을 차려는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대로 넘어졌어요. 아, 진짜. 민준이 바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준서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강민준. 네. 일어나.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준서는 민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네. 민준의 얼굴에서 강태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20년 전 법정에서 봤던 강태호의 얼굴이었습니다. 뻔뻔하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얼굴이요. 준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 축구를 못하는 것 같네. 네. 운동 신경 없어 보여. 그냥 벤치에 앉아 있어. 아니, 선생님, 저 잘하는데요? 방금 넘어진 건 실수고. 내가 보기엔 아닌데. 앉아 있으라니까. 준서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주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며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왜 저래? 첫날부터 왜 나한테만? 민주는 벤치에 앉아 운동장을 바라봤어요. 친구들은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시작이야. 강태호, 내 아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봐. 내가 우리 형한테 한 짓, 내 아들이 똑같이 겪게 해줄 거야. 그날 저녁 학교 앞 붕어빵 수레였습니다. 혜인은 붕어빵을 굽다가 멀리서 걸어오는 준서를 발견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도 오시는구나. 준서는 지난 이틀 동안 매일 이 시간에 붕어빵 수레 앞을 지나갔어요. 하지만 말은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쳐다보기만 했죠. 오늘은 달랐어요. 준서는 수레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붕어빵 하나요. 네. 혜인은 떨리는 손으로 붕어빵을 집어 봉지에 담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붕어빵이 봉지 밖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준서는 1,000원을 내밀었습니다. 혜인이 돈을 받으려는 순간 준서가 낮게 말했어요. 20년 전, 기억하시죠? 혜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준혁? 제 형입니다. 혜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당신 아들 강태호가 우리 형한테 뭘 했는지 다 기억하시죠? 저 정말 죄송합니다.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준서가 비웃었어요. 형은 그 일 때문에 10년 동안 휠체어 타고 살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 끊었어요. 20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이었죠. 혜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아직도 형 유서가 생생합니다. 미안해, 준서야. 형은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매일 밤 악몽을 꾸고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려워. 강태호와 그 친구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생각만 하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 그렇게 써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혜인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붕어빵이나 팔면서 속죄하는 거예요? 준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이 자리에서 붕어빵 팔면 형이 용서해 줄 것 같으세요? 그런 거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혜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서는 붕어빵을 받아들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매일 여기 올 겁니다. 그리고 그가 멈춰서서 뒤돌아봤어요. 당신 손자 강민준. 제가 특별히 책임지고 가르칠게요. 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생님, 그 애는 아무 죄도. 핏줄은 똑같잖아요. 준서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당신 아들이 우리 형한테 한 짓, 당신 손자가 똑같이 겪게 해줄 겁니다. 선생님, 제발. 민준이는 당신 아들 강태호 지금 어디 있죠? 교도소에 있습니다. 언제 출소하죠? 3주 뒤요. 준서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20년 형 받고 20년 살았네요. 우리 형은 27년을 살고 죽었는데 공평하지 않죠? 준서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혜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민준은 매일같이 준서에게 불려다녔습니다. 강민준, 운동장 10바퀴 뛰어. 왜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입 다물고 뛰라고. 아, 진짜. 이게 무슨. 뭐라고? 준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민준은 입을 다물고 운동장을 뛰었습니다. 11월 추운 날씨였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민준은 운동장을 돌면서 생각했어요. 왜 나만 이래?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자꾸 시키지? 5바퀴를 돌았을 때 숨이 턱까지 찼어요. 선생님, 힘들어요. 10바퀴라고 했지? 하지만 계속 떠들면 20바퀴 뛸래? 민주는 입을 다물고 계속 뛰었습니다. 10바퀴를 다 돌았을 때 민주는 그 자리에 쓰러질 것 같았어요. 선생님, 다 뛰었어요. 그래. 이제 팔굽혀펴기 50개. 네. 50개. 시작해.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저 진짜 힘든데요. 시작 안 해? 준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주는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20개쯤 했을 때 팔에 힘이 풀렸어요. 못하겠어요. 계속해. 선생님, 계속하라니까.
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팔로 계속 팔굽혀펴기를 했어요. 30개, 40개, 50개를 채웠을 때 민주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일어나. 못 일어나겠어요. 일어나라고. 준서는 민준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이제 교실 가. 민준은 비틀거리며 교실로 걸어갔습니다.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야, 민준아,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체육 시간이었어요. 학생들이 농구를 하는 동안 준서는 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너 농구할 줄 알아? 네, 조금요. 그럼 해봐. 민준이 공을 받아 슛을 쏘려는 순간 준서가 공을 쳐냈어요. 공이 민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 민준이 비틀거렸어요. 반응 속도 느리네. 다시. 선생님, 너무 세게 치신 거 아니에요? 다시 하라니까. 민준은 다시 공을 받았어요. 준서가 또 쳐냈습니다. 이번엔 민준의 코에 정확히 맞았어요. 으윽. 민준이 코를 잡고 쓰러졌습니다. 손 사이로 피가 흘렀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옆에 있던 학생이 소리쳤어요. 다른 학생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피 엄청 나는데? 준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닥쳐. 강민준, 일어나. 코피 나는데요. 그래서 축구하다 코피 나는 거 흔한 일인데. 일어나라니까. 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코를 막고 일어섰어요. 손바닥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서 씻고 와. 민준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코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교복 셔츠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휴지를 코에 틀어막고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왜 나한테만 이래? 내가 뭘 잘못했지? 그날 저녁 민준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코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코 주변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혜인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나 체육 선생님한테 맞았어. 혜인의 손이 멈췄어요. 뭐? 이유도 없이 그냥 때려. 나만 자꾸 갈구고. 운동장 10바퀴 뛰게 하고 팔굽혀펴기 50개 시키고 농구공으로 얼굴 때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나 진짜 힘들어. 학교 가기 싫어. 혜인은 손자의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민준아,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내가 잘못했다고만 해? 선생님이 이유 없이 나만 괴롭히는데 왜 나보고 잘못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할머니도 날 안 믿어주는 거야?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 진짜 억울하다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학교만 가면 선생님이 날 괴롭혀. 친구들 앞에서 창피 주고 때리고. 나 정말 못 살겠어. 혜인은 민준을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아, 조금만 참아. 할머니가 해결할게. 할머니가 뭘 어떻게 해결해? 민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혜인은 거실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준서 선생님, 제발. 민준이는 그만. 3일 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은 친구들과 급식을 먹고 있었어요. 민준아, 요즘 왜 그래? 표정 안 좋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체육 선생님한테 자꾸 혼나는 거 맞지? 우리 다 봤어. 응. 왜 너만 그러는지 모르겠다. 진짜 이상한데. 그때 준서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학생들 사이를 걸어가던 준서가 민준을 발견했어요. 강민준. 민준의 손이 멈췄어요. 수저를 놓았습니다. 네. 따라와. 왜요? 밥 먹고 있는데. 지금 당장 따라오라니까. 준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민준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렸어요. 야, 민준이 왜 저래? 밥도 못 먹고. 진짜 선생님이 너무한 것 같은데. 체육 준비실이었습니다. 준서는 민준을 세워두고 천천히 말했어요. 너 어제 복도에서 담배 피웠지? 아니요, 안 피웠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봤어. 진짜 안 피웠다니까요. 저 담배 안 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민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요? 가방 검사. 네. 지금 당장 가방 까봐. 민준은 어쩔 수 없이 가방을 열었어요. 책, 필통, 노트가 있었습니다. 준서는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안주머니, 옆주머니, 앞주머니, 그리고 가장 안쪽 주머니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준서가 담배 한 갑을 꺼냈어요. 이게 뭐야?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거 제 거 아닌데요? 그럼 누구 거야? 저도 몰라요. 누가 넣은 것 같은데. 진짜 제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준서는 담배를 민준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넌 내 할머니처럼 거짓말쟁이구나. 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왜 나와요?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담배를 책상 위에 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거 학생부에 보고할게. 흡연으로 적발됐으니까 선도위원회 회부될 거야. 넌 이제 끝이야. 선생님, 민준이 소리쳤어요. 진짜 제 거 아니에요. 저 담배 안 피워요. 제발 믿어주세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 진짜 억울해요. 하지만 준서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왜 나만 이래? 그날 밤 민준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학교 건물 5층 옥상이었어요. 난간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아래는 까마득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민준은 난간에 손을 올렸어요. 할머니는 날 안 믿어주고, 선생님은 날 죽이려고 하고, 친구들은 나한테서 멀어지고,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민준은 난간 위로 몸을 올렸습니다. 발이 허공에 떠 있었어요. 미안해, 할머니.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거기 뭐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한 남학생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였어요. 야, 미쳤냐? 내려와. 학생이 민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민준은 난간에서 떨어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나 줘.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려고 한 거야? 살고 싶지 않아. 민준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형, 나 진짜 힘들어.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학생은 민준을 꽉 안았어요. 야, 괜찮아. 일단 내려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다음 날 이 소식은 학교 전체에 퍼졌습니다. 야, 들었어? 1학년 강민준이 어제 옥상에서. 진짜? 헐. 왜? 체육쌤이 계속 괴롭혔대. 맨날 갈구고 때리고 담배도 누명 씌우고.
그거 완전 학폭 아니야?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교무실이었어요. 교감이 준서를 불렀습니다. 이 선생님, 강민준 학생 일 때문에 왔어요. 네. 교감은 안경을 벗고 책상 위에 놓았어요. 학생이 어젯밤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는데 사실이에요? 저도 들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체육 시간마다 그 학생만 특별히 가르친다는 말도 있고,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교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선생님, 요즘 교권도 중요하지만 학생 인권도 중요해요. 학교 폭력이라도 신고 들어가면 선생님도 힘들어지는 거 아시죠? 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학생들 다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교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준서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복도 창문으로 운동장이 보였어요. 학생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준서는 형을 떠올렸어요. 형도 저렇게 웃으며 뛰어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와 그 친구들 때문에 형은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됐죠.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형의 원수를 갚는 게 내 의무야. 그날 오후 준서는 운동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혜인이 뛰어왔어요. 선생님, 혜인은 준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민준이는 그만 괴롭혀주세요. 일어나세요. 아니요, 안 일어나요. 선생님이 약속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나요.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그 애는 아직 어려요. 아버지가 한 짓을 그 애가 왜 책임져야 해요? 그럼 우리 형은요? 준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 형도 아무 죄 없었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런 형을 당신 아들이 강목으로 때려서 장애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죄송합니다. 형은 10년 동안 휠체어 타고 살면서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려웠대요. 그렇게 10년을 버티다가 결국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에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어요. 준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야간 아르바이트 갔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형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혜인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어요. 제발, 제발 민준이는 그만. 그 애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준서는 혜인을 내려다봤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형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준서의 머릿속에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야,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 못해. 그냥 놓아줘. 나도 이제 놓아주고 싶어. 준서는 눈을 감았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선생님, 다시는 안 건드릴게요. 약속합니다.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서는 혜인을 일으켜 세우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다음 날 체육 시간이었어요. 준서는 민준을 불렀습니다. 강민준. 민준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몸이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네. 어제 일 미안하다. 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심했어. 앞으론 안 그럴게. 준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진짜요? 응. 그리고
준서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내 할머니가 전해달라고 했어. 민주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머니가 널 더 잘 챙겨줄게. 할머니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사랑한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준서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았지? 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준서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형, 이게 맞는 걸까? 그날 저녁 민주는 집에 돌아와 혜인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 민준아. 혜인은 손자를 꽉 안았어요. 할매가 미안하다. 할매가 너한테 못해줘서. 아니야, 할매. 할매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민주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혜인은 손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끝난 걸까? 하지만 그날 밤이었어요. 준서는 형의 묘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 묘지였어요. 형의 묘는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형, 나 약속 지켰어. 더 이상 안 괴롭힐게.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준서는 형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형의 얼굴이었죠. 형은 이렇게 웃고 있는데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걸까? 형의 원수도 제대로 못 갚고 준서는 형의 묘비에 머리를 기댔어요. 형, 나 정말 미안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주는 학교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준서는 더 이상 민준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했어요. 민주는 친구들과 웃으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괜찮아진 건가? 하지만 어느 날이었어요. 민준이 복도를 걷다가 한 무리의 선배들과 마주쳤습니다. 3학년 선배들이었어요. 일진으로 소문난 애들이었죠. 야, 너 강민준이지? 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강태호 아들 맞아? 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요? 선배 중 한 명이 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내 아버지가 20년 전에 사람 반쯤 죽였다며? 그게 사실이야? 저는 몰라요. 몰라. 개소리하네. 선배가 민준을 벽에 밀어붙였어요. 우리 형이 그때 같은 학교 다녔거든. 그 사건 다 알아. 내 아버지 강태호랑 친구들이 이준혁이란 애를 집단 폭행해서 평생 장애인 만들었잖아. 저는 진짜 몰라요. 너 아버지 지금 어디 있어? 교도소요. 아, 역시. 네 애비가 사람 죽인 거 맞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배가 민준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썩은 피는 못 속여. 넌 내 애비 닮아서 평생 쓰레기로 살 거야. 알겠어? 네. 크게 대답 못해? 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들은 웃으며 지나갔어요. 민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밥상에는 김치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진짜 사람 죽였어? 혜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저가 떨어질 뻔했어요. 민준아, 그건. 할머니, 대답해줘. 아빠가 뭘 한 거야? 학교에서 애들이 다 알고 있어. 나만 몰랐어. 혜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내 아버지는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랑 한 학생을 집단 폭행했어. 그래서 그 학생이 평생 장애인이 됐어. 다리를 못 쓰게 됐지.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진짜야? 미안하다, 민준아. 할머니가 내 아버지를 제대로 못 키워서. 혜인이 흐느꼈어요. 할머니가 잘못했어. 할머니가 그 아이를 더 엄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할머니가 너무 바빠서 그 아이를 제대로 못 봤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민주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혜인이 민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학교 가야지. 싫어. 민준아, 문 좀 열어봐. 싫다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할머니, 나 학교 안 갈래. 나 같은 쓰레기가 학교 가서 뭐해. 혜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그런 말 하지 마. 넌 내 아버지랑 달라. 아니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선배들이 그랬어. 썩은 피는 못 속인대. 나도 결국 아빠처럼 될 거래. 나도 결국 누군가를 죽일 거래. 혜인은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민준아, 그런 말 하지 마. 할머니, 나 왜 태어난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살 거면. 혜인은 문 앞에서 울었어요. 미안하다, 민준아. 다 할매 잘못이야. 다 할매가 잘못했어. 그날 밤 민주는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10층 아파트였어요. 아래가 까마득했습니다. 뛰어내리면 단번에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 이렇게 끝내는 게 나아. 아빠처럼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민주는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주는 창틀에 발을 올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준아. 뒤에서 혜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인이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할머니. 나 줘. 나 죽고 싶어. 안 나. 할머니가 널 절대 안 놔줘. 혜인은 민준을 꽉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민준아. 제발 할머니 말 좀 들어줘. 민준은 할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나 같은 쓰레기가 어떻게 살아? 쓰레기 아니야. 혜인이 소리쳤어요. 넌 쓰레기가 아니야. 넌 착한 아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아빠 아들이잖아. 그래도 넌 내 아빠가 아니야. 혜인은 민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민준아, 들어봐. 내 아버지가 한 짓은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하지만 살아야 돼. 민준아, 그냥 살아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당당하게 살아. 혜인은 민준을 꽉 안았어요. 할머니가 지켜줄게. 제발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민준은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준서는 학교 복도를 걷다가 한 선배 교사를 만났습니다. 이 선생님, 어제 강민준이 학교 안 왔던데 무슨 일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 학생 힘들어 보이던데.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그날 저녁 준서는 형의 묘지를 찾았어요. 형, 나 어떻게 해야 돼? 준서는 형의 사진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예요. 김혜인입니다. 준서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밤 10시에 학교 앞 붕어빵 수레로 와주시겠어요? 왜요? 선생님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20년 전, 그날에 대한 진실이요.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밤 10시 학교 앞이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붕어빵 수레 앞에 섰어요. 혜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준서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혜인은 수레 밑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20년 전 일에 대한 거예요. 뭔데요? 열어보세요. 준서는 상자를 받아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과 봉투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호 일기장 2004년. 준서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5월 15일. 오늘 학교에서 이준혁이란 애를 봤다. 공부 잘하고 선생님들한테 인기 많은 애. 근데 나한텐 인사도 안 하더라. 기분 나쁘다. 꼴에 가난뱅이 주제에 우리 같은 애들은 무시하네. 2004년 6월 3일. 친구들이랑 이준혁 뒤를 밟았다. 걔 집 진짜 가난하더라. 단칸방에 살고 있었어.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한대. 걔 집 가서 돈 좀 뜯어야겠다. 2004년 6월 10일. 오늘 이준혁한테 돈 뜯었다. 5만 원. 걔 울면서 줬다. 이거 엄마가 식당에서 번 돈인데. 라고 하더라. 걔 웃기네. 걔 울면서 애원하는 거 진짜 웃겼어. 준서는 일기를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제 아들이 쓴 일기장이에요.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20년 동안 이걸 숨겨왔어요. 차마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준서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책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2004년 6월 20일. 오늘도 이준혁한테 돈 뜯었다. 3만 원. 걔가 제발 그만하라고 하길래 한 대 쳤다. 걔 안경이 날아갔다. 안경 밟아서 부서졌다. 걔 울면서 이거 엄마가 6개월 모아서 사준 건데. 라고 하더라. 2004년 7월 5일. 이준혁이 선생님한테 말했나 봐. 오늘 담임이 나 불러서 혼냈어. 강태호, 친구 괴롭히지 말라고. 개짜증. 이준혁, 그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2004년 7월 15일. 친구들이랑 계획 짰다. 이준혁, 그 새끼 호되게 혼내주기로. 걔가 감히 선생님한테 고자질을 해? 우리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줘야지. 준서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2004년 7월 20일. 오늘 드디어 실행했다. 방과 후에 이준혁을 학교 뒤 창고로 불렀다. 너 나한테 할 말 있지 않냐고 했더니 걔가 벌벌 떨면서 왔다. 친구들 5명이랑 같이 기다리고 있었다. 걔가 창고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갔다. 너 왜 선생님한테 말했어? 라고 물었다. 걔가 미안하다. 그냥 너무 무서워서. 라고 하더라. 화가 났다. 강목을 들었다. 친구들도 강목을 들었다. 내가 무서운 게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 라고 말했다. 그리고 시작했다. 처음엔 팔을 쳤다. 꺼라. 하고 소리 질렀다. 그 소리가 기분 좋았다. 그 다음엔 등을 쳤다. 걔가 바닥에 쓰러졌다. 일어나, 이 새끼야. 했는데 걔가 못 일어나더라. 그래서 다리를 찼다. 친구들도 같이 때렸다. 한 명은 강목으로 다리를 쳤고 한 명은 발로 배를 찼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1시간? 2시간? 계속 때렸다. 걔가 제발 그만이라고 했다. 울면서 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멈출 수가 없었다. 계속 때리고 싶었다. 나중에 보니까 걔가 바닥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입에서도 피가 나오고 다리에서도 피가 나오고 걔가 엄마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좀 겁이 났다. 야,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했다. 우리는 강목을 창고 구석에 던지고 도망쳤다. 집에 와서 씻는데 손에 피가 묻어 있었다. 깨끗이 씻었다. 그날 밤 뉴스를 봤다. 고등학생 집단 폭행 사건, 피해 학생 중태라고 나오더라. 엄마가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했다. 나는 모르겠어. 우리 학교 아닌 것 같은데라고 거짓말했다. 다음 날 경찰이 왔다. 학교 CCTV에 우리가 찍혔다고. 나는 잡혀갔다. 준서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혜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제 아들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왜 숨기고 있었어요? 제가 겁쟁이라서요.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 제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20년 형을 받았는데 더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숨겼어요. 준서는 혜인을 노려봤어요. 그래서 우리 형은 10년 동안 휠체어 타고 살다가 죽었어요. 당신이 진실을 숨긴 탓에 죄송합니다. 혜인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서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돌아섰어요. 이거 경찰서에 가져갈 겁니다. 네. 그리고 당신 아들 강태호. 출소하면 다시 감옥 보낼 겁니다. 네. 혜인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준서가 돌아봤어요.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아? 선생님, 저 다 들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 형을 그렇게.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넌 몰랐구나. 네. 저는 아버지가 그냥 친구들이랑 싸움해서 폭행죄로 감옥 간 줄만 알았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사람을 그렇게까지 1시간 동안 강목으로 때려서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래. 선생님 형님이 그 일 때문에 휠체어 타고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은 준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대신 사죄드릴게요. 선생님 형님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저희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고. 준서는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는데. 준서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혜인이 상자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보세요. 봉투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2004년 7월 21일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엔 침대에 누운 준혁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어요. 사진 뒷면엔 의사 소견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환자 이준혁 17세, 척추 손상, 하반신 마비, 다리 골절 3군데, 늑골 골절 2군데, 내부 출혈, 간 손상,
향후 걷지 못할 가능성 90%. 준서는 사진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형?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그날 형 모습이었구나. 준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형? 미안해. 내가 몰랐어. 형이 이렇게 많이 다쳤는지. 혜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날 병원에 갔었어요. 제 아들이 저지른 일을 제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선생님 부모님을 봤어요. 두 분 다 울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하며 울고 계셨어요. 혜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 도망쳤어요. 제 아들이 저지른 일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어요. 그리고 10년 뒤 2014년에 이준혁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혜인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부터 전 이 자리에서 붕어빵을 팔기 시작했어요. 매일 이준혁 씨 사진을 보며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도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서는 경찰서로 일기장과 사진들을 가져갔어요. 이게 20년 전 폭행 사건의 증거입니다. 형사가 일기장을 펼쳐 읽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형사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가해자 강태호가 직접 쓴 일기장입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재수사 들어가겠습니다. 당시 사건 기록 다시 열어보고 추가 증거 조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서는 경찰서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형, 이제 곧 끝나. 그로부터 3일 후였어요. 강태호가 출소했습니다. 2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그는 곧장 어머니 혜인을 찾아갔어요. 혜인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낡은 방이었어요. 엄마, 태호야. 혜인은 아들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시는 안 들어간다. 진짜 열심히 살게. 민준이도 잘 키울게. 그래, 아들아. 혜인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이제 며칠 안에 경찰이 올 거야.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강태호는 아들 민준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20년 동안 못 봐줘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물어볼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20년 전 이준혁이라는 사람한테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강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학교에서 다 알아요. 그리고 저도 알았어요. 아빠가 쓴 일기장. 일기장? 강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그 일기장 어떻게 된 거예요? 혜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에 넘겼다. 뭐? 강태호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왜 그걸 경찰에 넘겨요? 그거 숨겨둔 거 아니었어요. 미안하다, 태호야.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 이준혁 씨는 아무 잘못도 없었잖아. 하지만 나는 이미 20년을 살았다고요. 강태호가 책상을 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혜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서 있었어요. 2명이었습니다. 강태호 씨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강태호 씨 체포하겠습니다. 2004년 이준혁 씨 폭행 사건 관련 재수사 중입니다. 뭐? 강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그거 다 형 살고 나왔는데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직접 쓴 일기장과 당시 병원 기록 그리고 피해자 유서 등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형사가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강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어디서? 김혜인 씨가 제출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시죠? 강태호는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엄마가 왜 그걸? 미안하다, 태호야. 혜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그때 엄마가 더 엄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엄마, 강태호가 소리쳤어요. 나 이제 다시 들어가면 언제 나와요?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혜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준혁 씨는 27살에 죽었어.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런데 너는 살아 숨쉬며 감옥에 있잖아. 공평하지 않아? 강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수갑으로 채웠어요. 출발합니다. 잠깐만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가기 전에 한마디만. 뭐? 아빠가 한 일.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때문에. 이준혁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휠체어 타고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사람 동생은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어요. 민준아, 저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빠는 제대로 벌 받고 오세요. 강태호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경찰은 강태호를 끌고 나갔어요. 그날 밤 준서는 학교 앞 붕어빵 수레로 갔어요. 혜인이 혼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혜인 씨. 혜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선생님, 왜 일기장을 경찰에 넘기신 거예요? 당신 아들인데. 제가 20년 동안 숨긴 게 잘못이었어요. 혜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준혁 씨는 아무 잘못도 없었잖아요. 근데 제 아들 때문에 평생 고통받고 결국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잖아요. 전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에 넘겼어요.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들이 다시 감옥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죽인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죠. 준서는 혜인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속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2주 후 법정이었습니다. 강태호의 재판이 열렸어요. 준서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민준이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강태호는 2004년 7월 20일 피해자 이준혁을 친구들과 함께 집단 폭행하여 평생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으나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 그리고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사는 잠시 멈췄어요.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님, 강태호가 소리쳤어요. 저는 이미 20년을 살았습니다. 왜 또 들어가야 합니까? 피고인은 당시 20년형을 받았으나 그것은 폭행죄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그 일로 인해 사망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인이 작성한 일기장에서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이 확인됐습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어요. 특히 피고인은 강목으로 피해자를 1시간 이상 폭행했고 피해자가 제발 그만이라고 애원했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 폭행을 넘어선 살인 미수에 가까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추가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강태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법정 밖이었습니다. 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형, 이제 좀 편해졌어?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선생님. 민준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 때문에 선생님이 힘드셨죠. 제 아버지 때문에. 선생님 형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죄드릴게요. 민준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서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넌 아무 잘못도 없어. 하지만 저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너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준서는 민준을 꽉 안았어요. 넌 내 인생을 살면 돼. 내 아버지가 한 짓은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착한 아이야. 민준은 준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준서는 민준을 안은 채 눈을 감았어요. 형, 나 이제 이 아이를 지켜줄게.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어른으로 키울게. 그날 저녁 준서는 형의 묘지를 찾았어요. 형, 나 끝냈어. 강태호는 다시 감옥 갔어. 7년 더 살아야 해. 그리고 민준이는 내가 지켜줄게.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어요. 형, 이제 편히 쉬어. 나도 이제 형을 보내줄게. 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민준은 학교 생활이 많이 나아졌어요. 성적도 올랐고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준서는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에게는 멘토가 됐죠. 어느 날 방과 후였습니다. 민준은 체육준비실에서 준서와 마주 앉았어요. 선생님, 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 무슨 과? 사회복지학과 가고 싶어요.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사회복지학과? 나 같은 아이들 돕고 싶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 가족 때문에 힘든 아이들. 그런 애들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겪었잖아요.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 시간을요.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넌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말해주셨잖아요. 그 말이 저를 살렸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너는 내 부모가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이야 라고요. 준서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왜 저만 괴롭히시나 싶었고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제는 이해해요.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형님 때문에 너무 힘드셨을 거잖아요. 저한테 화풀이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도 잘못된 거였어. 준서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잘할 거야. 난 믿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날 저녁 학교 앞이었어요. 혜인은 여전히 붕어빵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오, 민준아. 학교 끝났어? 응. 할머니, 나 오늘 모의고사 잘 봤어. 등급도 올랐어. 그래. 우리 민준이 대단하네. 혜인은 민준을 꽉 안았어요. 할머니, 나 대학 꼭 갈 거야. 사회복지학과 가서 나 같은 애들 도울 거야. 고맙다, 민준아.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매한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할머니는 그걸로 충분해. 할머니, 울지 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민주는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때 준서가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인 씨. 아, 선생님. 어서 오세요. 혜인은 붕어빵 2개를 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예요. 감사합니다. 준서는 붕어빵을 받아들고 혜인을 바라봤어요. 혜인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혜인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태호한테는 한 달에 한 번씩 면회 가요. 걔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있대요. 그렇군요. 그리고 혜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걔가 선생님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이준혁 씨와 이준서 선생님께 정말 죄송하다고요. 나올 때까지 매일 반성하겠다고요.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혜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만하세요. 준서가 혜인의 말을 끊었어요. 저도 이제 놓아주려고 합니다. 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생님,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형도 그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형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미워할 줄 몰랐죠. 그런 형이라면 지금쯤 준서야 이제 그만 놓아줘라고 말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혜인은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이 저희 민준이를 구해주셨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민준이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아니에요. 민준이가 원래 착한 아이예요. 준서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앞으로도 잘하자. 네, 선생님. 그날 밤 준서는 형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형, 나 이제 진짜 놓아줄게. 준서는 형의 묘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형이 원하는 게 복수가 아니라 용서라는 걸 이제 알았어. 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형, 나 형한테 말 못한 게 하나 있어. 준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형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그날 밤, 나 아르바이트 가기 싫었어. 형 혼자 두기 싫었거든. 근데 돈이 필요해서 갔어. 그게 평생 후회야. 내가 그날 집에 있었으면 형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준서는 형의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형. 그리고 사랑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 모습이 마치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준서야. 형도 사랑해. 준서는 형의 묘지 앞에 붕어빵 한 봉지를 놓았습니다. 형, 이거 혜인 씨가 만든 붕어빵이야. 맛있어. 형도 먹어봐. 준서는 일어서서 묘지를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놓아주는 거였으니까요. 1년 후였습니다. 민주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사회복지학과였죠.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민주는 곧장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준서가 운동장에서 돌아봤어요. 민준아? 선생님, 나 합격했어요. 민준이 합격 통지서를 흔들었습니다. 준서는 민준을 꽉 안았어요. 축하해, 민준아. 정말 잘했어. 선생님 덕분이에요. 민준은 준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진짜로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준서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앞으로도 잘하자, 민준아.
내가 도와줄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야. 네. 그날 저녁 학교 앞이었습니다. 혜인은 붕어빵을 굽다가 민준과 준서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할머니, 민준아. 혜인은 민준을 꽉 안았습니다. 응, 할매, 나 이제 진짜 열심히 살 거야. 혜인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할매는 정말 행복해. 그때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혜인 씨, 네,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준서는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혜인이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민준이 대학 등록금에 보태세요. 선생님,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형님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준 우리 가족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민준이는 제 제자예요. 준서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형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형은 누구에게나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멀어지기 전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혜인 씨, 네, 이제 그만 우세요. 당신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요. 혜인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를 꽉 안았어요. 할매,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잘 살자. 그래, 민준아.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준서는 형의 묘지 앞에 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형, 나 이제 정말 편해졌어. 형이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제야 형을 제대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어요. 형, 나 요즘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게 재밌어. 민준이 같은 애들 보면 뭔가 뿌듯해. 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형도 선생님 되고 싶어 했잖아. 기억나? 형이 나중에 교사 되면 학생들한테 정말 잘해줄 거야 라고 말했던 거. 나, 형 대신 그 일하고 있어. 형이 못다 한 꿈을요. 준서는 형의 사진 앞에 붕어빵 한 봉지를 놓았습니다. 형, 편히 쉬어. 그리고 준서는 눈을 감았어요. 고마워, 형. 형 덕분에 나 좋은 사람 될 수 있었어. 그로부터 4년 후, 민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위탁가정 아이들을 돕는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선생님, 오늘 새로 온 아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는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14살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안녕? 나는 강민준이라고 해. 여기서 너 담당하는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어? 아빠가 사람 죽였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다들 저를 무서워해요. 저도 아빠처럼 될 거래요. 민주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나랑 똑같네. 민주는 아이 앞에 앉았어요. 있잖아. 선생님도 그랬어. 네. 선생님 아버지도 사람 죽였어. 그래서 감옥에 있어.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아버지가 아니야. 선생님은 선생님이지. 민주는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넌 내 아버지가 아니야. 넌 너 자신이야.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요? 진짜야. 민주는 아이를 꽉 안았어요. 앞으로 선생님이 옆에 있어줄게. 같이 이겨내자. 형의 복수로 이어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수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요.
핏줄의 죄를 자식이 짊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놓아줘야 할까요? 20년 전 강태호는 이준혁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그 상처는 이준혁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이준서에게 평생의 복수심을 심어줬죠. 하지만 민주는 달랐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죄를 짊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그 아픔을 이해하고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진짜 용서가 아닐까요? 복수가 아닌 치유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